심리학은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심리학을 공부하는 건 사람의 마음을 공부하는 것과 같죠. 그런데 이건 연애도 비슷합니다. 호감이 가는 상대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전전긍긍했던 경험은 누구에게나 한 번쯤 있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심리학을 알면 연애가 쉬워질까요? 남자는 빨간색 옷에 매력을 느낍니다. 갑자기 제 취향을 말하는 게 아니라 2014년 이스라엘의 심리학자인 살마 로벨이 본인의 저서 센세이션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는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검증된 명제입니다. 2008년 미국의 로체스터 대학에서 진행된 실험을 잠깐 살펴볼까요? 대학 연구팀은 20대 초반의 남녀 30여 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내용이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두 개의 조로 나뉜 이들에게 각기 다른 배경색을 입힌 동일한 인물 사진을 보여주고 매력도를 채점해보라는 게 전부였죠. 한쪽의 배경은 하얀색, 다른 한쪽은 빨간색이었습니다. 결과는 흥미로웠습니다. 빨간색 배경을 두른 인물에게 매겨진 점수가 더 높았거든요. 연구팀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2차 실험을 진행합니다. 사진의 인물을 바꾼 뒤 이번에는 60여 명의 남녀를 실험에 참여시켰습니다. 결과는 1차와 완전히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알아낸 사실이 있었죠. 빨간색의 매력이 여자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는 걸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학자들은 이것이 영장류의 몸에 새겨진 원초적인 본능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나임기에 도달한 여성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수치가 높아지면서 몸이 전체적으로 붉어집니다. 이는 혈류량이 증가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남성은 이러한 변화를 대단히 감각적인 차원에서 성적 매력으로 인식합니다. 빨간 옷을 입고 소개팅에 나간 여성이 다른 때보다 애프터 신청을 많이 받았다는 실험 결과도 있었죠. 결론이 나왔습니다. 여성분들 빨간 옷을 입으세요. 남성분들 아무거나 입으세요. 과학자들은 가끔 이렇게 인간의 감정이 어디까지나 호르몬 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안에 호르몬 말고 뭔가 다른 것이 있기를 바라고요. 다행히도 혹은 실망스럽게도 인간의 내면은 복잡합니다. 이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검증된 심리학 실험이 실제 생활에 잘 통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빨간 옷 이야기를 계속해볼까요? 다정하게 지내는 연인이나 부부를 잡고 물어봅시다. 왜 이 사람과 함께 하나요? 여러가지 대답이 들려오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처음 만났을 때 빨간 옷을 입어서요. 누군가와 대면할 때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겠죠. 첫인상을 결정짓는 데는 당연히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가 큰 역할을 합니다. 이때는 심리학에 기반을 둔 여성의 빨간 옷이 제대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2009년 미국의 심리학자 로라 P 나우만은 첫인상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실험을 진행합니다. 사람들에게 한 인물의 사진을 여러 장 보여주면서 어떤 인물일지 예측해보도록 합니다. 문자 그대로 관상을 물어본 건데 꽤 많은 사람이 대체로 정확하게 사진 속 인물에 대한 정보를 맞췄습니다. 그런데 다음이 중요합니다. 사실 이 실험은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진행됐습니다. 한쪽은 증명사진처럼 무표정하게 서 있는 인물의 사진을 보여줬고 다른 한쪽은 다양한 표정과 몸짓을 한 사진을 보여줬던 거죠. 명백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인물보다 표정을 짓고 움직이는 인물을 훨씬 쉽게 파악하고 호감을 표했습니다. 단편적인 실험에서 인간의 뇌는 바보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한때 외모 몰아주기라는 게 유행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일부러 추한 표정을 지은 친구들 가운데서 멀쩡한 모습으로 돋보이게 사진을 찍는 놀이였는데 이런 걸 에빙하우스 착시라고 부릅니다. 독일의 심리학자인 헤르만 에빙하우스가 처음 발견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붙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주시할 때 주변의 환경이 달라지면 중심에 있는 개체의 모습도 다르게 보입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심리학에서 유명한 현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1974년 미국의 심리학자인 아서 아론과 도널드 더튼이 실험으로 증명했던 이른바 흔들다리 효과입니다. 위태로운 다리 위에서 만난 이성은 안정적인 다리 위에서 만난 이성보다 정서적으로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이는 우리의 뇌가 위기 상황에서 뿜어져 나오는 신체 반응을 상대에 대한 호감으로 착각하는 바람에 생기는 오류입니다. 심리학에서는 귀인 오류라고 부르죠. 이와 같은 귀인 오류의 또 다른 대표적인 예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애착을 느끼는 스톡홀름 신드롬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심리학이 파악한 사람의 마음은 왠지 불공정하고 편협하게 느껴집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요소가 고작 옷차림, 외모, 그리고 주변 환경뿐이라니 마음을 움직이는 마음은 없는 건가요? 1995년 캐나다의 신경과학자인 멜빈 구데일은 과학은 물론 심리학에도 영향을 끼친 실험 결과를 발표합니다. 시각장애인이 무의식적으로 사물의 윤곽을 파악하는 맹시 현상에 대한 실험이었는데 여기서는 관련 내용만 가져오겠습니다. 실험 방법은 이렇습니다. 우선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에빙하우스 착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원의 크기를 손가락으로 가늠해 보도록 지시합니다. 착시대로라면 피험자의 손가락은 원이 작게 보일 때는 작게, 크게 보일 때는 크게 벌어지겠죠? 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에빙하우스 착시가 눈에 어떻게 인식되는가와 관계없이 원을 가늠하는 피험자의 손가락 틈새는 항상 일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에빙하우스 착시의 가운데 원이 실제로 커지거나 작아지면 어떨까요? 이때는 피험자도 원의 크기에 따라 손가락을 벌리거나 좁혔습니다. 인간의 뇌는 인간의 마음보다 냉정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대의 옷차림에, 외모에, 주변 환경에 속아 넘어갈 때 우리의 뇌는 차갑게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을 유혹하기 위해 사용하는 심리학적 속임수는 단발적으로만 가능합니다. 관계를 길게 이어가는, 다시 말해 진정성 있는 연애에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연애를 하고 싶다고 분통을 터뜨리는 사람에게 심리학은 담담히 조언합니다. 노력을 합시다. 1993년 영국의 심리학자 필립 에로이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런 실험을 합니다. hormon으로 인기 있는 아이와 인기 없는 아이를 구분한 뒤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습니다. 그 다음 인기 있는 아이와 인기 없는 아이가 다른 아이와 각각 얼마나 교류하는지,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는지 분석합니다. 결과는 우리의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죠. 인기 있는 아이는 인기 없는 아이에 비해 훨씬 많이 움직이고 호의적으로 말하기 위해 애씁니다. 타인에게 먼저 다가가는 횟수 역시 3배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앞에 설명한 나우만의 실험 결과와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우리는 쉽고 빠른 길을 원합니다. 누군가의 성취를 보면 어떤 비밀스러운 방법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의심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심리학은 우리에게 사람의 마음, 관계, 연애에 있어서만큼은 쉽고 빠른 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300일 초 잡박질주였습니다.